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와 법 제 3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강의가 좀 길었죠. 민주주의가 워낙 중요하고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할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선생님 말에 실수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저희 출석 계약 후에 제일 먼저 와서 그 발견한 실수를 이야기해주는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빵 자판기에서 빵을 쏘도록 하죠. 자, 오늘은 교과서 16에서 17페이지고요. 제3강 법치주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물론 그 앞에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너무 길어가지고 좀 하지 못했던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법치주의의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민주주의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민주정치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어떤 참정권 확대 운동을 비롯하여 뭔가 보다 그 대중적인 정치 참여의 의미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보통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의 실시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선거란 재산이나 인종, 성별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죠. 바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우리나라는 만 18살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보통선거와 잠깐 대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평등선거죠. 그렇죠? 이 평등선거는 여러분이 그냥 흔히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평등선거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은 이 평등선거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의 표를 준다. 1인 1표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좀 더 이 평등선거, 그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대 민주주의는 아무래도 바쁜 그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간접민주 정치의 모습을 띠다 보니까, 즉, 이 대의제의 모습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무관심해지고 정치에 참여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단점들을 보이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직접 참여하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요소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는 요소는 3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 투표, 또 하나는 국민 발안, 나머지 하나는 국민 소환이에요. 자, 이 3가지가 우리나라의 어떤 직접민주정치의 요소냐? 그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칙들, 이제 요소들이 3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는 국민투표예요. 국민 발안 전혀 없고요. 국민 소환은 국민 소환 말고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주민 소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환 제도는 뭐 세모쯤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정치 요소는 뭐다? 국민투표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죠. 자,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 첫 번째, 국민투표. 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때 너 투표하고 왔니? 라고 이야기할 때 투표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그때의 투표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간접민주정치, 대의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는 여러 사람 중에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민투표는 국민들한테 직접 어떤 중요한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뭐였어요? 헌법이었죠.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평상시에는 우리가 대의제를 통해서 정치인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하지만 아주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민 발안. 발안 그러면은 의견을 내놓는다 라는 뜻이고요.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법률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직접 발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말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예요. 자, 국민 소환. 국민 소환. 소환한다. 야, 너 이리 좀 와봐. 이게 소환이죠. 그쵸? 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가 정해져 있죠. 그쵸? 근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막 엉뚱하게 뭐 해외 뭐 연수다 하면서 허구한 날 이제 해외 나가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인데 국회 회기에 참여하지 않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기가 채 끝나기 전에 다시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자르는 제도, 이게 국민 소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직접 민주정치 요소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뉴스 신문 기사 하나를 볼까요? 2018년도 기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뭐 뒤에 보고요. 자,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뭐 지방자치단체 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소환이 인정되고 있다. 자, 현행 헌법에는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탓에 국회의원이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국회의원 어떤 의원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상실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대통령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헌안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는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이제 무산이 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 얘기도 후에 교과서 하면서 좀 더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볼 것은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 말 그대로 법으로 통치하겠다라는 뜻이죠. 의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 자, 국가의 운영은, 대통령은, 통치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 대표들, 그리고 그들이 모아서 절차에 따라 만든 법률, 그 법률에 의해서 통치해야 한다라는 원리가 바로 법치주의예요.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법률 위에는 실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헌법. 우리 다음 시간에 헌법의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있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이 되는데 헌법의 기본 이념, 기본 원리를 따라서 만든 법률이어야지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즉 법치주의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법치주의를 통해서 한 개인, 한 권력자 혹은 소수의 집단의 권력 남용, 권력을 마구 쓰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이에요. 자, 즉 그래서 법치주의의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궁극적 의미이자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나치 시대 법치주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히틀러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지율로 가지고선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법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뭐라고 자기는 당당하게 말했냐면 야,
나는 절차대로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그 법대로 통치하고 있어. 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히틀러의 이 수권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라이 제국의 법률은 아까 얘기했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 법률은 어떻게 할 수 있대? 라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자기네 정부에 의해서도 마음대로 의결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자, 라이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심지어 절차에 대한 얘기 말고 2조에서는 내용까지도 그렇게 돼요. 라이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어떤 규정을 둘 수 있대요?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대요. 와우. 자, 헌법이 어느 국가의 가장 최고법이라고 했어요. 어떤 법도 그 헌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틀러의 이 수권법은 자기네 정부에서, 즉 대통령과 어떤 통치자와 자기 측근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심지어 그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과 다른 내용을 막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치주의대로 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좀 굉장히 모순적이죠. 히틀러의 수권법. 국가 권력을 행정부에 집중시킴으로써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법에 의해서 행정부는 결국 어떻다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아무런 견제 없이 만들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아까 법치주의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히틀러의 수권법은 잘못 제정되고 잘못된 절차와 헌법을 무시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말하는 법치주의, 너무나 형식적이기만 하죠. 그래서 이 나치 시대의 히틀러의 수권법, 이와 같은 법치주의를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 권력 행사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자, 어떤 법률에 따르겠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의 내용이죠.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법의 목적이나 법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저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독재 정치까지도 마치 옳은 것처럼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는 나쁜 것이 원래는 아니었으나 그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게 되는 순간, 그러면 그 형식적 법치주의는 잘못된 법치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돼요. 법에 따르되 그 법이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불러요.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 제정 절차가 합법적이면서 당연히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헌법에 합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면 안 돼. 그럼으로써 결국 그 법의 내용이 어때야 된다? 옳고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통치가 법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치는 정당해야 한다. 정당성도 강조해야 한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보죠. 우리 학교를 하나의 작은 국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가장 상위법으로 학생 인권선언이 있어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규칙도 만들어지면 안 돼. 그쵸? 자, 그런데 어느 반에서 학급 회의를 해요. 학년 초에 학급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규칙을 만들었냐면, 우리 모두 다 지각을 하지 않도록 하자. 지각하면은 1교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고 허겁지겁 오다 보면은 하루 종일 수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오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방해가 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1분을 늦을 때마다 우리 회초리로 한 대씩 맞도록 하자. 자, 학급회의에서 이런 규칙을 정해요. 선생님은 정말로 다음 날부터 1분 늦게 온 아이한테 한 대씩 때리죠. 어머, 10분 늦게 오면 10대를 맞는 거예요. 이제 차츰차츰 불만스러운 친구들이 생기겠죠.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 차를 놓쳐갖고 조금 늦은 건데요. 선생님, 저 뭐 이래요.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 학급회 정했잖아. 이거 우리 학교 규칙이야. 선생님은 규칙대로 하는 거야. 자, 과연 이게 옳은 규칙인가요? 아니죠. 선생님이 바로 뭐예요? 담임선생님이 형식적 법치주의만 추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것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잘못된 법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앞에서 자,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위헌법률 심판제도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들으면 처음에 이게 뭐지? 좀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럴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는 계속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의 사례로 등장할 거니까 오늘은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헌법률 심사제도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예요. 자, 법률이 무엇이?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법률이 정말 무슨 펜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쵸 선생님? 자, 이 법률이 그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어떤 법률이 헌법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잘못된 법률이면 그 법률은 없애야 되죠. 그쵸? 그래야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해요. 그걸 우리는 위헌법률 심사제도라고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낯선데 여러분 다음 사례 보면 실은 와, 이거구나 할 거예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2015년 벌써 한 5년이 지난 일이 됐어요.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위헌. 간통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겠죠. 무슨 법일까요? 형법이 있어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이 법은 사실은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 법률. 어떤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누가? 헌법재판소가 뭐를 한다면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62년 동안이나 존속했던 간통죄가 즉시 폐지됐다. 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짱이죠. 자, 현재 헌법재판소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은 잘못 썼네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제청한 뭐뭐뭐와 이와 같은 이런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재판관 7명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위헌 결정했어요.
재판부는 뭐 이러이렇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어요. 자, 요 사례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어떤 법률이 헌법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가능한 한 정의롭고 올바른 법률들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같이 공부했어요. 이제 퀴즈를 풀고 테스트에 제시된 링크에 들어가서 과제를 해결한 뒤에 제출해주세요. 제출이 끝나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